자, 군사 경제 패권의 몰락 얘기 뭐 이런 거를 쭉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간섭하고 조종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힘 이것도 같이 약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군사 패권, 경제 패권이 바탕을 둬서 미국이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서 친미 정권을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 미국의 정치적 패권이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 분쟁에 있어서의 중재역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정치적 패권이 이제 몰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국제 분쟁에서 중재역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이탈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미국에 들고 가가지고 우리 좀 화해 좀 시켜주셔, 중재 좀 해주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지금 누가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동에서 원수지간이었던 사우디하고 이란을 화해시키는 거. 그거를 중국이 했죠. 중국으로 불러가지고 두 나라 국가안보 책임자들을 불러서 5일간 합숙하면서 아주 장시간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국교를 다시 회복하게 만든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사우디하고의 관계가 맺고 있던 다른 왕정 국가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하고도 다 화해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생겼죠.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하고 튀르키예가 옛날 미국을 지원해서 IS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도 러시아하고 이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친미 쿠데타, 2016년에 친미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막아냈고 당시에 지금의 대통령인 엘도안이 죽을 뻔하다가 당시에 러시아 정보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극적으로 구제됐죠.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태도를 바꾼 겁니다. 어쨌든 튀르키예가 그 태도를 2016년부터 바꾸면서 더 이상 IS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시리아 정부가 이기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불편함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러시아가 중재해서 회복시켰던 과정이 되고요. 또 이집트하고도 시리아하고 다시 또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이랬더니 이런 과정을 만들었더니 결국은 중로가 열심히 개혁한 결과 시리아 정부가 드디어 이번에 5월 달에 아랍연맹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아랍연맹을 복귀한다는 얘기는 22개의 아랍연맹국이 있는데 그중에 13개 나라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찬성을 해서 시리아하고 사우디아가 화해를 하게 됐죠. 야, 난 시리아 이 거의 엄청난 무너질 겁니다. 줄 알았는데 살아나네. 예.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엄청난 그 미국의 공세를 이겨냈다고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이상 전쟁을 치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시리아가 끝끝내 자국의 주권을 지켜냈다. 그래가지고 아주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학살자가 돌아왔다라고 한국 언론도 떠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뒤집어서 봐봐라.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모든 나라의 가장 관건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국제 문제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항상 이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중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미국이 형님이었죠. 그렇죠. 가서 자기가 중재도 하고 아니면 강제로 화해도 시키고 문제는 미국이 중재를 하면 사이가 더 나빠져요. 그렇죠. 항상 전투가 더 벌어졌어요. 더 나중에 그래서 쳐갖고. 그렇죠. 사우디하고 이란을 전쟁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화해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란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데 이게 이제 어그러질 거죠. 어그러지고 오히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가 되는 이런 과정이 중국이 중재한다면서 이간질시켜서 더 싸움을 붙이고 훔쳐갈 것은 훔쳐가고 이 짓을 하니까 이제 미국은 빠져라 너희는 재미없다 맞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와서 중재해라 얘네들은 그런 짓 안 하더라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로가 만들어낸 국제기구로 끊임없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창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원래 잘 사는 집, 잘 되는 집안에는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신발들이 넘쳐나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중로가 만들어낸 국제기구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브릭스 플러스, 그 다음에 상하이협력기구 이런 건데요. 이 빨간 게 브릭스입니다. 이 빨간색이 바로 브릭스가 몇 개국이었죠? 5개국이었죠. 5개국. 5개.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 나라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30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브릭스 플러스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만들겠다, 작년에 확대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고요. 여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이 일대의 주요한 나라들이 거의 다 지금 여기에 참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유엔 뭐 대체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브릭스로 이번에 30개국이 확대됐고요. 현재도 매달 5월 현재인데요. 5월 현재인데 현재도 거의 매일같이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남아공의 브릭스 사무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SCO가 뭐죠?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상하이 군사안보기구인데요. 군사안보기구가 처음에 중앙아프리카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약 6개 나라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정회원국 8개국, 그 다음에 토론국과 그 다음에 준회원국 합쳐서 26개 나라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기구로서 커다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엄청난 유라시아 연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 왼쪽의 사진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지. 예, 왼쪽에 이 사진은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를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저 북극입니다. 북극. 그 다음에 이쪽에 밑으로 저 몽골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들이 다 러시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교통로, 운송로입니다. 회랑이죠. 그래서 여기는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의 1대1로와 결합돼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인도가 제안한 겁니다. 인도가 뭄바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중해 북극 항로와 저쪽 오른쪽에 챙카이에서 시작되고 블라디보스톡, 한국의 남해를 거쳐서 동해로 이어지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극 항로를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블라디보스톡을 개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대1로의 동쪽 끝을 블라디보스톡으로 한다는 겁니다. 1대1로의 동쪽 끝을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톡을 열어주게 되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태평양이니까 거기가 동해죠. 동해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는 그 길을 러시아가 드디어 중국한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북극 항로로 이어지는데 여기 시작점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인도가 제안한 오른쪽에 이 북극 항로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동해와 블라디보스톡이 새로운 국제 교역로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한국도 엄청난 기회가 오겠죠. 예, 한국도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수 있는데요. 한국이 저 대만처럼 저걸 갖다가 항행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예? 저걸 인정 안 해주고 저거를 방해를 하게 되면 심각한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저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국도 동참한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이 유라시아 연대가 지금 새로이 시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 왼쪽에 저 화면은 작년에 개통된 겁니다. 소위 페테르스부르크가 아니지. 상트페테르스부르크가 인도의 뭉바이를 연결하는 10개국을 연결하는 남북 수송로입니다. 남북 수송로, 국제 남북 수송로. 이거를 러시아하고 또 인도하고 이란하고 작년에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이 세로 라인하고 가로 라인이 지금 보시는 1대1로 라인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라인하고 세로로 연결하는 남북 간의 교역 라인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주 복잡한 거미줄처럼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라시아 일원인데요. 네? 한국은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섬도 아닌데 섬나라처럼 이쪽 미국하게만 일본한테만 가서 붙어 있으니까 저 거대한 이 새로운 개발되는 저 영역을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는 미국이 끝내고 나는 새로운 다국화 세계 질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려면. 그죠? 네. 뭐 그게 정의의 길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또 먹고 살 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다극화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일극 체제였다라고 본다면 이 다극화 체제가 깡패가 한 놈이었다가 두목이 깡패 두목이 여러 명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극화 세계 질서는 한마디로 주권 평등의 국제관계 세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게 말은 주권 평등이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거의 뭐 힘으로 내려누르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내정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정권도 실제로 미국 눈치를 봤잖아요. 뭐 미국이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경우도 있고 그만큼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실추는 독일의 실추는 독일의 윤석열입니다. 네,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독일 천년 역사상 최악의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 주도의 세계 정치 관계들이 이제 근본의 한계를 봉착하니까 이제 그간의 힘으로 막 내려누르던 이런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진정한 평등과 호혜의 관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새로운 다국화 질서의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한테 패권을 주는 게 아니라 각 대륙의 주요 나라들이 극을 이루고 지역의 강국들이 극을 이루고 그 극들이 서로 또 주변국들과 연결 맺는 그래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평등과 호혜의 국제관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현재의 다국화 체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 맨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중 패권 경쟁, 미중 전략 경쟁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데 찬성하는 사람, 미국에 패권이 있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듯이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패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한테 패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극이 다극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주권이 평등해야 되고 견제를 하게 되고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다극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류가 꿈꿔왔던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국화 세계 질서는 인류사적 진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국내 정치라든가 국내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 뭐 정의 이런 것이 좀 구현이 됐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적어도 국제 질서에서는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지구촌은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 외교 무대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뭐 이런 이제 끔찍한 말들이 계속 횡행했었는데 그게 끝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인간다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네. 뭐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잘 모르고 있고 또 미국이 세대고 있다, 망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오히려 일반 대중들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한국의 모든 실제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의 70년 동안이나 정말 이렇게 강력한 친미 기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만약에 미국이 나간다면 한국에서 미군이 나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 했더니 아버지가 집 나가는 것 같다. 아버지가 집 나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집 나가면 집안이 편안한 집단이 많지만 어쨌거나 이 아버지가 집 나갈 정도로 기둥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뿌리 깊게 들어가 있고 한국의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이런 데까지도 다 이 친미적 영향들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한국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또 언론들이 철저하게 친미화돼 있어서 이 다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중국이 나쁜 놈이고 이런 반러 정서, 반북 정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동의해요. 네. 뭐 거기에다가 뭐 추가하자면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배, 그러니까 신식민지배를 받으면서 한국 국민들의 정신이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미 패권 몰락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아까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미국이 이제 회초리 들라 그러면 몽둥이를 드는 수준의 그 극단적인 종미주의라고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뒷배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거의 뭐 이렇게
존재감도 없이 그러니까 언제 걔가 있었지? 이렇게 그냥 바로 되지 않을까? 그런 애가 있었어?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미국이 현재 이렇게 패권이 몰락해 나가는 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거기서 거기다가 뭐 약간 일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결정적인 건 아니고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자국이 만들어냈던 덫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더 강하게 또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 해가 바뀔수록 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가 공식화되고, 그죠? 달러 체제가 더욱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뭐갑니까? 내년에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현재도 여론조사상 이기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 대선이었을 때 그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에. 그때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해 2월달, 2016년 2월달에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북은 곧 망한다. 그래서 뭔가 북과 뭔가 평화협상은 필요 없다. 저를 갖다 뚫기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러면서 강한 대북 강경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긴장이 팍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의 CIA 국장이 비밀리에 한국에 와서 5월 달에 박근혜를 만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박근혜가 길길이 날뛰었죠. 무슨 평화협정이냐, 곧 망하는 나라한테. 이래가지고 거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7월 달에 바로 그 유명한 최순실 타블렛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있죠, 그것도.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해 11월에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오바마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촛불혁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박근혜를 버린 거죠. 그 결과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었는데 조현천이 쿠데타도 못합니다. 군사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군사 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쿠데타를 막은 게 누구냐? 미국이다 이라고 밖에 추론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조현천이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5년 기간 동안 내내 편하게 먹고 살죠. 자,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보게 되면요, 미 대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년에 미 대선 시기입니다. 내년 미 대선 시기고, 그리고 지금도 바이든이 위태롭습니다. 하도 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혜영 교수는 뭐 리버럴 파시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아주 파시즘적으로 아주 강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미국이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위태로운데 만약에 트럼프한테 지게 생겼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 위기가 올라가고 심각한 남북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은 계속 추락하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도 패배하고 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윤석열이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버련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면 더 이상 끈떨어진 각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윤석열 운명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까지는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간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총선이. 총선 때 윤석열을 패배시키면, 그죠? 아주 뭐 김건희 타블렛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 대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바이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늙었잖아요, 너무. 그래서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까 하는 의문도 상당히 있는 상태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확실한 건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매우 싫어할 겁니다. 그치. 안 맞아요, 둘이. 그래서 트럼프 되면 윤석열은 죽었어요. 자, 그리고 한반도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패권 몰락이 결합되면서 막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전쟁 위기, 이 와중에 전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이판사판 돼갖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MF와 같은 경제 위기를 유발하는 제일 만만한 데가 우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게, 그게 개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판사판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이제 개인을 할 수 있는데 국가라는 데는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게 이판사판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집단 심리가 또 미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기 일본도 막판에 이판사판으로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거고 히틀러도 경제가 무너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딱 그거지. 아이고 미국 그래도 일본도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한 거고 독일도 승산이 있다고 하니까 한 거지. 그걸 뭐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네. 싸우지 마시고 요 대목에 약간 이렇게 견해 차이가 가끔씩 생긴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지금 시간이 얼마 아니 많이 맞아, 지금 IF 얘기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IF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싸우지 마시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는 건 내년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해 주세요. 외환위기 위험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제가 달러 체제가 이렇게 막 붕괴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러가 이제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맞았을 때 이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를 높여야 돼요. 달러 가치를 높여야 될 미국의 입장에서 제일 현재로서 좋은 방법은 이제 더 찍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거든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막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러 수요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당히 몇 군데서만 이렇게 외환위기 같은 게 딱 터져주면 미국은 좋은 거죠. 왜냐면 달러를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그런 외환위기 정도의 그 규모로서 이렇게 규모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터지기 좋고 만만한 데거든요. 그게 또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 상태가 97년도 IMF 직전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IMF처럼 또 한 번 털어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금모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게 IMF 다 문제지. 모아가지고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네. 근데 요즘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저기 민플러스 기사에 썼는데 요즘 그 외환위기가 많이 터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근데 이런 나라들이 뭐냐면은 배째라 이러는 거예요. 빚 못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 빚을 가져왔는데 이자가 막 오르니까 못 갚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빚내서 이제 빚 갚는 이런 방식으로 그게 IMF 구제금융이잖아요. IMF에서 돈 빌려주니까 이거를 이자 갖고 또 갖고 이런 돌려막기 하라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나라들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디폴트, 채무 불이행 또는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저기 위안화 쓰지 뭐 그다음부터 이런 나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안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또 달러를 울며겨자 먹기로 해서 빚을 갚아야 됐는데 지금은 상당수의 나라가 오히려 외환위기를 기회로 달러에서 탈출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축통화로 간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바뀔 앞으로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시대적 트렌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또 금모으기를 할 건지 모라토리움 금값이 얼마인데 지금 금모으기. 아 그건 안 돼. 역시 모라토리엄도 있어. 그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달러 빚은 안 갚는 거라고. 그래서 안 갚아야 된다. 다 떼어먹어야 됩니다. 생각 잘해야 떼어먹고 이제 대안도 있어요. 이제 갈아타면 됩니다. 자, 한국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동반 추락하는 건 필연지적인 사실이다. 필연적인 이제 결과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다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윤석열 정권을 미국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이 북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면적인 대결은 회피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손 부원장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호 원장님은 사고 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모른다. 이런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내년이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누가 맞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누구 중에 한 분이 맞는 분이. 자,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물러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